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시험 준비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을 텐데 이번 시험은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가 없는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5단원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문제 풀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여기에 더해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내용도 추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지만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1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라고 써 있는데요. 1조 시간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한다 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바로 비생물적 요인이 되겠죠. 식물은요? 네. 생물적 요인이 되겠죠. 따라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작용의 한 가지 예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보면 식물종 A의 개체 기역에서 리을에 빛 조건을 달리하여 개화 여부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림은 빛 조건 1에서 4를 표는 1에서 4에서 기역에서 리을의 개화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A는 종 A가 개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얘는 한계 암기라는 개념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한계는 최소한 이만큼은 주어져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암자는 어두울 암자 그리고 기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두운 기간이 최소한 이만큼은 주어져야지만 개화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면 조건 1의 경우는요. 이 한계 암기보다 빛이 없는 기간이 짧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개화하는지 보니까 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이때는 한계 암기보다 빛이 없는 기간이 길었어요. 이때 개화하는지 보니까 개화가 되었네요. 자, 다시 말해서 빛이 없는 기간이 길고 빛이 있는 기간이 짧을 때 개화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이 식물은 다니엘 식물이 되겠죠. 짧을 단자에 해일자 빛이 짧게 주어졌을 때 개화한다. 다시 말해서 빛이 없는 기간이 길면 개화한다. 이게 바로 다니엘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와 상반되는 것이 장엘 식물인데요. 장엘 식물은 다니엘 식물과는 반대로 빛이 없는 기간이 한계 암기보다 짧을 때 개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없는 기간이 짧을 때 빛이 있는 기간이 길 때 개화하는 식물이 바로 장엘 식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건 3을 보면요. 조건 3은 빛이 없는 기간이 긴데 충분히 긴데 중간에 짧게 빛을 이렇게 쪼여주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 개화하는지 보니까 개화가 되지 않았네요. 이렇게 빛이 없는 기간 중간에 짧게 빛을 쪼여주게 되면요. 이전에 존재했던 이 빛이 없는 기간의 효과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식물에게 주어지는 빛이 없는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빛이 없는 기간이 한계 암기보다 짧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조건 4를 보면요.
이때도 중간에 이렇게 어두운 빛이 없는 그 기간 중간에 짧게 빛을 쪼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쪼여주더라도 그 이후에 한계 암기를 넘어서는 충분한 시간의 빛 없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즉 한계 암기보다 긴 시간의 빛 없는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개화할까요? 개화하지 않을까요? 네, 개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기억, 사회에서 리을은 개화한다. 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니은, 1조 시간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다. 얘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디귿, 종 A는 빛 없음 시간의 합이 동그라미 A보다 길 때 항상 개화한다 라고 써 있는데요. 얘는 조건 3을 보시면요, 얘가 틀린 설명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3을 보시면요, 자, 조건 3에서 빛이 없는 시간의 합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없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이 없습니다. 다 합치면 A보다는 긴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짧게 비춰준 빛으로 인해서 이전에 존재했던 빛이 없는 시기를 무효화시킨다 라고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는 시간의 합이 A보다 길더라도 항상 개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디귿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일단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작용의 한 가지 사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중간에 한계 암기라는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 식물이 단일 식물인지 장일 식물인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조건 3과 4를 봤을 때 중간에 그러니까 빛이 없는 기간 중간에 짧게 빛이 비춰지면 이전에 존재했던 빛이 없는 기간의 효과를 무효화시킨다 라고 했었어요. 이러한 특징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번 볼게요. 그림의 A와 B는 각각 어떤 개체군의 이론적인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써 있는데요. A는 그 모양이 J자 형태니까 얘가 이론적 생장 곡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B는 그 형태가 S자 형태니까 얘는 실제 생장 곡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 실제 생장 곡선에는요, 뭐가 작용한다 라고 했었나요? 네, 바로 환경 저항이 작용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가 S자이다 라고 했었고, 이러한 환경 저항으로 인해서 이때는 개체군이 최대로 생장할 수 있는 그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자, 바로 이만큼에 해당하는 값이었는데 바로 얘를 환경 수용 능력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환경 수용 능력은 해당 서식지에서 최대로 생장할 수 있는 개체군의 크기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최대로 생장할 수 있는 개체군의 크기가 제한되는 이유는 환경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기억, A는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B에서 환경 저항은 구간 1에서보다 2에서 크다 라고 써 있는데, 일단 구간 1과 2의 차이점은 딱 눈에 들어오는 거 뭐가 보이나요? 네, 개체수가 다르죠. 어디서 개체수가 더 많나요? 네, 구간 2에서 더 많죠. 그래서 이렇게 개체수가 많아지면요, 그만큼 해당 개체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의 숫자가 감소하게 되겠죠. 또 살 수 있는 공간, 서식지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또 생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들이 배출하는 노폐물은 많아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환경 저항이었죠. 따라서 이로 인해서 환경 저항은 커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개체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환경 저항은 커진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은 구간 2에서 환경 저항이 더 크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디귿 구간 1에서 개체수 증가율은 A에서보다 B에서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개체수 증가율은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됩니다. 구간 1에서 A의 경우는 이만큼의 기울기를 보이고 B는 이만큼의 기울기를 보인다. 기울기가 더 큰 곳은 A가 될 테니까 A에서가 개체수 증가율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B에서 크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에 등장하는 그래프가요, 우리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래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림 가는 종 A에서 C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 나와 다는 A와 B 그리고 A와 C를 각각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단독 배양했을 때 나는 A와 B를 혼합 배양했을 때 결과를 보니까 A는 개체수가 이렇게 감소했죠? 감소했지만 생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B는 많이 개체수가 감소하고 또 해당 종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결과를 보일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나요? 바로 경쟁, 베타, 원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다음 다를 보겠습니다. 다는 A와 C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다 라고 할 수 있고, 결과를 보니까 A의 개체수가 증가했고 C 역시 증가했네요. 따라서 이 둘은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와 C의 관계는 상리공생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기를 볼게요. 기억. 나는 A와 B가 분설을 한 결과이다. 아니죠. 분설을 하게 되면 B처럼 사라지는 종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나에서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다에서 A와 C는 편리공생의 관계이다. 편리공생이 아니라 상리공생이죠. 둘 다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설명.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가는 면적이 동일한 서로 다른 지역 1과 2의 식물 군집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우점종에 대한 자료이다. 먼저 나를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군집의 우점종은 중요치가 가장 높아.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이 우점종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우점종은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종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각 종의 중요치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더한 값이다. 세 가지 값을 더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가를 볼게요. 보니까 빈칸이 뚫려 있는데 이 빈칸들을 같이 채워보겠습니다. 이 빈칸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한 지역의 각 종들의 상대 밀도를 모두 더해주면 그게 얼마가 된다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100%가 된다라고 했었죠. 상대 빈도도 마찬가지로 다 더해주면 100%, 상대 피도도 100%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빈칸을 채워주면 돼요. 자, 먼저 B의 상대 밀도를 구해보면 30과 29를 더해주면 59죠. 따라서 B의 상대 밀도는 100에서 59를 빼준 41이 되겠네요.
다음에 A의 상대 빈도를 구해보면 이렇게 둘을 더해주면 55가 되니까 100에서 55를 뺀 45가 그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와 22를 더해주면 41이 될 테고 100에서 41을 빼주니까 얘는 59가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지역 2에 뚫려있는 빈칸들 채워보겠습니다. 5와 70을 더해주면 75가 되고 100에서 75를 빼주면 25가 되겠죠. 13과 42를 더해주면 55가 되고 100에서 빼주면 45가 되겠네요. 13과 25를 더해주면 38이 되고 100에서 빼주면 62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만 해보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1의 식물군집에서 우점종은 C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점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요치를 구해줘야겠죠. 먼저 A의 중요치를 구해보겠습니다. 지역 1에서 상대 밀도가 30, 상대 빈도가 45, 상대 피도가 19니까 셋을 다 더해주면 75에 19를 더해주니까 9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의 중요치를 구해보겠습니다. 41과 24와 21을 더해준다. 그러면 65에 87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C의 중요치를 구해보면 29 더하기 31 더하기 59니까 119가 되겠네요. 제일 큰 값은 C의 중요치니까 따라서 우점종은 C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개체군 밀도는 1의 A가 2의 B보다 크다 라고 써있는데 니은 개체군 밀도 구하는 방법. 자, 일단 밀도는요. 개체군의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 라고 했었나요? 네. 면적분의 개체수로 구한다 라고 했었죠. 일단 이때 면적은 제시되어 있지만 두 지역이 동일하대요. 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개체수가 얼마인지를 비교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 문제에서는 각 종의 개체수는 주어져 있지 않고 총 개체수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체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상대 밀도를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 있었죠. 얘는 총 개체수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각 종들의 개체수를 구해볼게요. 일단 문제에서는 1의 A와 2의 B를 묻고 있으니까 1의 A의 개체수를 구해보겠습니다. 1의 A의 상대 밀도, 얘는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요. 1의 A의 상대 밀도는 30이니까 30은 총 개체수가 지금 100이죠. 100분의 특정 종 A의 개체수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할 수 있죠. 여기에 곱하기 100이 빠져있네요. 여러분. 네, 여기에도 곱하기 100이 있어야 합니다. 구해볼까요? 자, 100은 이렇게 지워지고 따라서 X는 30이다. 지역 1에서의 A종은 30개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 2의 B의 개체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 2에서의 B의 상대 밀도는 25니까
25는 총 개체수 120이네요. 120분의 b의 개체수를 y라고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100을 해준다. 정리해보면 얘는 6, 얘는 5가 되고 이렇게도 지울 수 있으니까 따라서 y는 30이 되겠네요. 따라서 지역 1의 A종의 개체수와 지역 2의 B종의 개체수는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크지 않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얘는 크지 않고요. 같다가 되겠죠.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종 다양성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라고 써 있는데요. 종 다양성을 판단할 때는 얼마나 다양한 종들이 존재하는가 뿐만 아니라 각 종들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봐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면 얘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지역 1의 경우는 A가 30만큼의 상대 밀도, 그 다음에 B가 41, C가 29. 상대 밀도가 이제 개체수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 상대 밀도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값들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역 2를 보니까 A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 밀도가 5밖에 안 되고요. C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 밀도가 70이나 됩니다. 차이가 크죠. 따라서 그만큼 개체수 차이도 크고 이 얘기는 각 종들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종 다양성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 2보다 지역 1에서 각 종들이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에서 산불이 난 후에 천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산불이 일어났으니까 이때 일어난 천이는 어떤 천이인가요? 그렇죠. 2차 천이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2차 천이에서의 개척자가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초본유였죠. 네. 여기에 더해서 다른 천이들의 개척자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건성천이에서의 개척자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지류였죠. 그 다음에 습성천이에서는요? 네, 바로 습생식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천이에서의 개척자들을 잘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천이는요, 바로 2차 천이이다 라는 것을 산불이라는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에서 C는 각각 양수림, 음수림, 초원 중 하나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A는 뭐가 될까요? 초원이 되겠죠. 초원. 그 다음에 B는 네, 양수림이 될 테고, 그 다음에 C는 음수림이 되겠네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1차 천이를 나타낸 것이다. 네, 1차가 아니라 2차 천이었죠. 니은. A의 우점종은 지류이다. 지류가 아니라 초본유가 되겠죠. 틀린 설명. 디귿. C는 음수림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천이의 특징들, 과정, 그리고 개척자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군집에서 생산자의 총 생산량, 순 생산량, 호흡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순 생산량과 호흡량 중 하나이다. 자, 니은을 보니까요. 그 값 안에 피식량과 고사한 악염량과 생장량이 포함되어 있네요. 따라서 니은은 순 생산량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기억은 호흡량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호흡량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이다.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 얘는 총 생산량을 가리키는 개념이죠. 따라서 니은은 순 생산량이니까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생산자의 피식량은 1차 소비자의 호흡량과 같다 라고 써 있는데요. 얘도 색깔을 바꿔서 이 생산자의 피식량은 곧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되겠죠. 섭식량.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화량 플러스 배출량. 여기서 배출량은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된 그 양을 가리키죠. 이걸 제외한 것이 동화량이었습니다. 또 이 동화량은 1차 소비자의 호흡량 그리고 2차 소비자에 의해 피식되거나 혹은 죽었을 때 발생하는 유기물의 양, 여기에 상장량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보면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여기에 있죠.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은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피식량과 같은 값을 가지니까 이 디귿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호흡량과 같지 않고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이 더 작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는 이 생태계의 생물 요소이며 에너지의 양은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있네요. 따라서 얘는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 나는 생산자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니까 1차 소비자가 되겠고요. 다는 1차 소비자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니까 2차 소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에너지의 양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생산자의 경우에는 빛 에너지에서 일부를 흡수하죠. 그 값을 생각해 보니까 10만에서 9만을 뺀 만큼 갖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는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5,500은 호흡량으로 호흡에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3,500만큼은 분해자에 의해 흡수가 된다. 따라서 5,500, 3,500을 제외하고 남은 것 바로 1,000이 되겠죠. 1,000만큼 1차 소비자로 이동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1차 소비자 에너지량은 1,000이 되고 그 중에서 600은 호흡량으로 방출이 되고 200은 분해자에 의해 흡수가 된다. 따라서 남은 200만큼 2차 소비자로 이동한다. 2차 소비자는 150만큼을 호흡량으로 그리고 50만큼을 분해자에 의해 흡수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분해자는 갖고 있는 에너지를 호흡량으로 이렇게 호흡으로 방출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다의 에너지 양을 구해보면 지금 다가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가 150 그리고 50이 전부죠. 따라서 다는, 즉 2차 소비자는 150과 50을 더한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200이 되는 것이고요. 1차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과 또 200과
600을 더해준 만큼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1000이 되는 것이고요. 생산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1000, 3500, 5500을 더한 만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많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꾸로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생산자의 총 생산량 분의 순 생산량은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써 있는데요. 자, 우리가 순 생산량은 총 생산량 빼기 호흡량으로 구할 수 있죠. 분모에는 총 생산량이 오니까 이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총 생산량은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한 유기물의 총량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생산자의 에너지 양을 곧 총 생산량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총 생산량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되고 여기서 호흡량을 빼주면 되니까 호흡량은 5500이었습니다. 빼주면 만분의 4500이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니은 에너지 효율은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의 2배이다 써있는데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1차 소비자 이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은 이전 용량 단계의 전체 에너지양 분의 현 용량 단계의 전체 에너지양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차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전 용량 단계, 즉 생산자의 에너지 총량이 많이 되고요. 현 용량 단계,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총량이 1000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10%가 되겠죠.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볼게요. 이전 용량 단계의 에너지 총량이 10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 용량 단계의 에너지 총량은 200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20%가 되겠죠. 따라서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2배이다 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나에서 다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동한다 라고 써 있는데요.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에너지가 이동할 때는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한다 라고 했었죠.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분해자와 생산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화살표를 보니까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이 B에 의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B는 분해자와 생산자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생산자가 되겠죠. 생산자가 이 두 이온을 흡수해가지고 질소 동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질소 화합물을 만드니까 B는 생산자가 되겠고 A가 분해자가 되겠네요. 분해자. 분해자는 질소 화합물을 암모늄 이온 형태로 분해시켜서 방출한다라고 했었죠. 맞는 설명이 되겠고 기억에 해당하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해보면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얘는 질산화 작용이 되겠네요. 니은을 보면 니은은 질산 이온이 대기 중에 질소로 바뀌고 있으니까 얘는 탈질산화 작용이 되겠죠. 보기를 볼게요. 기억, A는 생산자이다. 생산자가 아니라 분해자이고요. 니은, 질산균. 질산균은 질산화 세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산화 세균은 과정 기억에 관여한다.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디귿, 탈질소 세균. 얘는 탈질산화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탈질소 세균은 과정 니은에 관여한다. 얘는 마찬가지로 맞는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새롭게 추가로 공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결과
모두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